안녕하세요. 오늘은 일론 머스크의 전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터 아이작슨의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불광불급이라는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말의 뜻은 미치지 않으면 닿을 수 없다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를 보면서 두 가지 의미로 미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미친 듯이 일한다의 측면이고, 두 번째로는 미친 듯이 리스크를 감수한다는 측면입니다. 첫 번째로 미친 듯이 일한다는 측면에서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머스크는 때때로 다른 엔지니어들이 퇴근한 이후에 그들이 작업하던 코드를 가져와 다시 작성하기도 했다. 공감 유전자가 약했던 머스크는 공개적으로 누군가를 바로잡는 것, 그런 것들을 꺼리지 않고선 이제 얼마든지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위협을 달성하도록 몰아붙이는 스타일이었다. 그리고 그가 자신의 회사들에 요구하는 광적인 강렬함을 정의하게 된 것이 바로 이 전술, 즉 기꺼이 발벗고 나서고 동료 광신도 간부들과 함께 24시간 연중무휴로 생산 현장에 직접 뛰어드는 전술을 사용했다. 뭐 이제 사실 이 실리콘밸리의 여러 큰 사업을 벌리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책을 보다 보면은 이렇게 미치도록 일하는 장면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일론 머스크는 그 정도가 좀 더 심하다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어쨌든 미친 듯이 일하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적용해보고 이런 것이 그의 스타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머스크가 6월 말로 약속한 주당 5,000대에는 훨씬 못 미쳤다. 스파이와 드론을 동원한 공매도 투자자들은 두 개의 조립 라인을 갖춘 공장에서 그 수치를 달성할 방법은 없다고 판단했다. 근데 이제 머스크가 아이디어를 내죠. 그러면 조립 라인을 하나 더 만들면 되지 않겠는가 해서 공장 뒤편에 놀고 있던 오래된 주차장을 덮고 있던 잔해를 치우고 거기에 거대한 천막 시설을 설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새로운 최종 조립 라인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모델 3를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이렇게 하는데 3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머스크는 이제 말합니다. 부하 직원들에게 이 타임라인은 말이 안 된다. 폭망으로 가는 거다. 이렇게 오래 걸려서는 안 된다. 그는 일주일에 7일 매일 밤 스타쉽에 대한 회의를 하겠다고 선언했다. 우리는 매일 밤 제1원리의 알고리즘을 통해 요구사항에 의문을 제기하고 삭제할 겁니다. 이것은 모든 인류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운명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9시에서 5시까지 일해서는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제 1995년 집투의 첫 사무실을 마련했을 때 사무실 바닥에 매트릭스를 깔고 잠을 잤다. 2017년에는 테슬라의 네바다 배터리 공장 옥상에서 잠을 잤다. 2018년에는 프리몬트 조립 공장에 놓인 자신의 책상 밑에서 잠을 잤다. 그럴 수밖에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었다. 드라마틱한 상황과 긴박감, 그리고 군대를 전투 모드로 전환할 수 있는 전시장군이라는 느낌을 좋아했기에 그렇게 한 것이었다. 이제 그가 트위터 본사에서 잠을 잘 시간이었다. 이게 이제 일론 머스크의 스타일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제 트위터를 인수를 했죠. 이제 트위터의 기존 문화, 기업 문화에서 이제 웃음을 터뜨리게 되죠. 머스크는 심리적 안전이라는 말을 듣고 쓴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반발했다. 그 표현이 긴박감, 진전, 궤도, 속도 등의 적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그가 선호하는 유행어는 하드코어였다. 그는 불편함이 좋은 것이라고 믿었다. 안일함의 재앙에 대항하는 무기였다. 휴가, 꽃향기, 워라밸, 정신적 휴식은 그의 것이 아니었다. 머스크는 딱히 그럴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비현실적인 일정을 고집했다. 예를 들면 그는 아직 제작되지도 않은 로켓 엔진에 사용할 테스트 스탠드를 몇 주 내에 세우라고 지시했다. 광적인 긴박감이 우리의 운영 원칙입니다. 그는 반복해서 선언했다. 긴박감은 그 자체로 효과가 있어서 엔지니어들이 제1원리에 입각한 사고를 하게 만들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미친 듯이 리스크를 감수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2단 로켓과 탑재체는 180마일 상공에서 지구로 추락하고 있었다. 로켓은 우주 공간에는 도달했지만 궤도 진입에는 실패했다. 리스크 목록의 11번째 항목을 감수하기로 한 것. 그래서 이제 로켓을 발사하기 전에 이제 리스크 목록을 만들었거든요. 15가지의 리스크 목록을 만들었고, 그 중에서 이제 일부 리스크를 감당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몇 가지 리스크는 해결을 하고 몇 가지 리스크는 감당하자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문제가 발생한 거죠.
즉 슬러싱 방지 고리를 장착하지 않기로 한 결정이 그들을 다시 물어뜯었다. 머스크는 퀘니스만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부터 우리의 리스크 목록은 10가지가 아닌 11가지 항목이 될 것이오. 더 빨리 움직이고 더 많은 리스크를 감수하고 규칙을 어기고 요구사항에 의문을 제기하라. 머스크가 적극 강조한 이들 방침은 분명 인간을 우주궤도에 올려보내고 전기자동차를 대량 공급하고 주택 소유자들이 전력망에서 벗어나게 하는 등의 큰 업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그가 증권거래위원회의 요구사항이나 캘리포니아의 코로나19 규제사항을 무시하는 등의 일을 저질러 공경에 처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양날의 검이라는 거죠. 리스크를 감수하는 그의 태도가 많은 것을 성취하게 해주면서도 때때로 공경을 치르게 했다. 이렇게 리스크를 감수하는 일론 머스크, 이제 그 실리콘밸리의 여러 경쟁자들 혹은 동료들이 있는데 그들도 이제 리스크 테이킹에는 이제 대가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들과도 이제 차이가 있는 겁니다. 머스크는 비디오 게임에 쏟던 열정으로 경쟁에 임했다. 반면에 틸은 냉정하게 계산하고 리스크를 완화하는 편을 좋아했다. 이 제로 투 원을 쓴 이제 피터 틸을 말하는 겁니다. 틸은 머스크의 맥라렌을 함께 타고 샌드힐 로드로 향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피터 틸이랑 일론 머스크가 기업을 합병하는 데 있어서 둘이 이제 줄다리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때 이제 그 일론 머스크가 피터 틸에게 자기가 어떤 스타일의 사람인지 이제 과시를 하는 겁니다. 틸이 물었다. 그래서 이 차의 특별한 장점은 무엇인가요? 한번 보시죠. 머스크는 그렇게 답하곤 추월 차선으로 들어가 가속 페달을 있는 힘껏 밟았다. 갑자기 뒷차 축이 부러졌고 차가 빙글빙글 돌다가 갓길 경사면에 부딪힌 후 비행자식처럼 공중을 날았다. 나중에 머스크는 웃으며 말했다. 적어도 내가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틸에게 보여준 거죠. 틸은 동의한다. 맞아요. 그가 좀 미친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죠. 그래서 이제 피터 틸과 일론 머스크의 회사는 이제 페이팔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합쳐졌죠. 이 페이팔의 동료들이 머스크의 가차없고 거친 스타일에 더하여 놀랐던 것은 리스크를 감수하려는 그의 의지, 심지어 욕망이었다. 기업가는 사실 리스크를 감수하는 사람이 아니죠. 기업가는 리스크를 완화하는 사람이에요.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번창하려 하지도 않고 리스크를 증폭시키려 하지도 않죠. 대신 통제 가능한 변수를 파악해서 리스크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하지요. 하지만 머스크는 그렇지 않았다. 그는 리스크를 증폭시키고 우리가 물러설 수도 없게 배를 불태워버리는 데 몰두했어요. 이것이 항상 리스크를 제한하는 데 집중하던 틸과 머스크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었다. 그의 리스크 중독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하도록 사람들을 이끈다는 면에서는 유용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어쨌든 이제 피터 틸은 나중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리스크와 관련해 일론 머스크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무언가를 이해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터 틸의 말대로 조금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희한한 리스크 감각을 갖고 있는 일론 머스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우주로 로켓을 발사하는 것을 놓고서는 이제 경쟁하는 관계가 되는 이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와도 이제 차이가 있는데요. 베조스는 체계적이었다. 그의 좌우명은 그라다팀 페로키테르, 즉 단계적으로 맹렬하게였다. 반면에 머스크의 본능은 리스크를 무릅쓰고서라도 미친 일정으로 사람들을 몰아붙이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이 일론 머스크가 약간 미친 사람 같이 열심히 일을 하고 리스크 테이킹을 하지만 그것도 이제 상대적으로 뭔가 그 정도가 지나치다는 것이지 그것이 완전히 그 궤도를 벗어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몇몇 구절들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집투를 매각하고 첫 백만장자가 되었을 때 그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놓이죠. 머스크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언급한 대로 백만장자로 여유롭게 살아가는 방안과 자신의 칩을 테이블 위에 올리고 새로운 기업에 투자하는 방안을 놓고 선택해야 했다. 그가 선택한 균형 있는 결정은 엑스닷컴에 1200만 달러를 투자하고 세금을 낸 다음 약 400만 달러를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분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두 차례의 로켓 발사가 폭발로 끝나고 테슬라의 복잡하게 뒤얽힌 생산 과정이 현금을 빨아들이고 있었을 때 머스크도 복통 때문에 고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스트레스를 좋아하는 척 할 수는 있었지만 그의 위장은 그러지 못했다. 그리고 스페이스 X의 세 차례 실패 이후 머스크는 품질 관리와 리스크 감소 절차를 더욱 강화했다.
그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하죠. 근데 이제 그가 지원한 것들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공격하는 군사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핵전쟁의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 정도는 일론 머스크도 고려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의미로 미쳤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이 일론 머스크의 이 두 가지 빨리빨리 임무를 완수하려는 의지, 이것 자체는 경쟁을 이기게도 하는 그런 요소였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일 원리를 찾을 수 있게 만든다는 점에서 유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기꺼이 리스크를 감수하려는 그의 태도는 그 방향이 맞았을 경우 그의 합당한 효과를 거두게 한다는 점에서도 유용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자체로 이 제일 원리에 기반한 사고를 실행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었다는 점에서도 유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일 원리에 관한 구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비용에 대한 그의 집중과 타고난 통제 본능은 공급업체에서 부품을 구매하던 당시 로켓이나 자동차 업계의 표준 관행에서 벗어나 가능한 한 많은 부품을 자체적으로 제조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이어졌다. 또 다른 공급업체는 상부 엔진의 노즐을 회전시키는 작동기에 12만 달러를 제시했다. 머스크는 차고 문 개폐기보다 더 복잡할 게 없는 간단한 장치라면서 엔지니어 중 한 명에게 5,000달러에 만들라고 지시했다. 그래서 이제 몇 년 후 스페이스 X는 로켓 구성품의 70%를 자체 제작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제일 원리가 유용한 이유는 제가 나중에도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것이 물리적인 법칙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가장 효율적인 선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효율성의 법칙이 가장 중요하지만은 않은 분야, 예컨대 이제 트위터를 인수하고 나서 그가 여러 가지 곤란을 겪는 것, 이제 엔지니어링 관점에서 효율성만을 찾다가 어떤 가치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하는 이 트위터 사업에서 곤란을 겪게 되는 것. 여기서 이제 문제를 일으키기는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제 엔지니어링이 중요한 분야에서는 이것이 이제 큰 효과를 내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머스크는 로봇이 최대 속도의 20%로 설정되어 있고 기본 설정으로 볼트를 뒤로 2번 돌린 후 앞으로 돌려 조이게끔 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엔지니어들이나 이 공장의 담당자들이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죠. 그냥 관성적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머스크는 이 문제를 발견한 거죠. 재빨리 코드를 다시 작성하여 볼트를 뒤로 돌리는 기능을 삭제했다. 그런 다음 속도를 100%로 설정했다. 그러자 나산니가 벗겨지기 시작했고 그는 다시 속도를 70%로 돌려놨다. 그러자 로봇팔이 제대로 작동했고 차체를 스키드에 볼트로 고정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절반 이상 단축되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은 약 이제 730페이지 정도 되는 두꺼운 책인데요. 제가 읽은 관점에서 이제 요약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것을 이제 일반인의 관점에서 어떻게 소화를 할 것인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노력이라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워라벨이 사실 중요하잖아요. 이제 워라벨을 무시하는 것이 일론 머스크고, 근데 이제 일반인의 관점에서 워라벨을 만족시키면서 어떠한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깨어있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가지치기를 한다. 이제 좀 쓸모없는 시간을 줄이고 일에 필요한 절대적인 시간을 확보하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일론 머스크만큼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제 워라벨을 만족시키면서 어떤 것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뭐 게임하는 시간을 줄인다던가 그 다음에 뭐 멍 때리는 시간을 좀 줄인다던가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최소한 내가 잠을 줄이지 않는다라면 깨어있는 시간은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는 게 일반인도 가능하겠죠. 이 정도는. 그 다음에 또 다른 방식으로는 이제 틈새 시장을 노리는 방식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경쟁이 심한 분야에서 워라밸을 추구하면은 당연히 워라밸을 붕괴시키면서 그것을 희생시키면서 일하는 사람에게는 이기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틈새 시장을 노린다면은 비교적 워라밸을 만족시키면서도 일을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틈새 시장은 경쟁이 적기 때문에요. 하지만 이러한 틈새 시장의 단점이라면 그 시장이 영원히 틈새 시장으로 끝나거나 그 시장의 파이 자체가 작기 때문에 이득이 적을 수 있다라는 것.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트렌드보다
반발자국, 한 발자국 앞서는 정도에서 새로운 시장을 노리는 것. 그렇게 하면은 비교적 적은 노력 대비해서 많은 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대신에 전제 조건은 그러한 시대를 조금 빨리 알아볼 수 있는 통찰력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양적인 측면에서, 질적인 측면에서 일반인도 이제 시도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이제 리스크의 관점에서 일반인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할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 일론 머스크 정도의 리스키 테이킹 능력은 좀 타고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뱁새가 황새 따라하다가 가랭이 찢어진다는 말이 있듯이 자신의 능력을 상회하는 리스크 테이킹을 했을 때 신경쇠약이 걸리거나 건강에 이상이 생기거나 뭐 그렇게 될 위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이크 타이슨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누구나 그럴듯한 전략은 갖고 있다. 한 대 얻어맞기 전에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리스키 테이킹을 해보고 한번 맞아보면 이제 누구나 깨닫게 되겠죠. 내가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감당할 만한 사람인가, 혹은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 그래서 일반인은 이 무모할 정도로 리스키 테이킹을 하는 것보다는 이 전쟁에서 사용되는 말이죠. 이 계산된 모험을 시도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예컨대 이제 어떤 증권회사의 한 부서가 이런 전략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채권과 워런트로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서 투자 전략을 만드는 거죠. 투자 자금의 상당 부분은 채권에 투자해서 안정적인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다. 왜냐하면 채권에서는 이자가 나오기 때문이죠. 깔고 가는 수익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 이런 투자는 채권 발행자의 부도 같은 예기치 못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한 수익은 확정적이죠. 반면에 이 투자 자금에서 대부분을 채권에 투자하고 일부분을 워런트에 투자를 하면은 이제 워런트 투자는 잘 되면 투자 금액 대비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따라서 안정적으로 이자가 들어오는 채권 투자와 더불어서 환상적인 수익을 거둘 수 있게 해주죠. 만약에 워런트 투자가 쪽박을 차게 되면 워런트에 투자한 금액은 다 날아가지만 자금을 많이 투자한 채권 투자에서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거둘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수익률은 보장이 돼서 손실은 제한적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리스크를 이 투자나 어떤 사업이나 인생에 있어서도 섞을 수는 있는데 그것을 받쳐주는 어떤 쿠션 같은 것들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모험을 함으로써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도 바라볼 수가 있겠지만 그게 잘 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내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이렇게 짜놓을 수도 있겠죠. 이런 것이 이제 일반인이 할 수 있는 관점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일 원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원리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정리한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일론 머스크는 남들이 생각하는 것을 그저 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독자적으로 생각하죠. 그 사고법은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얻은 것입니다. 기원한 것이죠. 앨런 머스크는 사업을 하면서 문제를 만날 때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제1원리를 찾는다고 합니다. 제1원리라는 것은 가장 전제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더 이상 소급할 수 없는 것. 그러한 제1원리를 찾아서 거기서부터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본인이 문제를 파고 들어가서 합리적으로 답을 얻어내고 그대로 실행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아마도 신이 이 세계를 했다면 신이 존재했겠죠. 아니면 그냥 물질이 있었고 그 다음에 빅뱅이 일어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묻겠죠. 천지창조 이전에는 모든 것이 어떠한 방식으로 존재했던 것인가? 혹은 빅뱅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그러나 사실 더 추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저 시작은 신이 있거나 물질이 있었거나 할 뿐이죠. 제1원리는 말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기존의 로켓을 사는 대신 직접 만들기로 결정했을 때 이런 사고의 방법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로켓은 무엇으로 만들어지지? 알루미늄 합금, 티타늄, 구리 및 탄소섬유 등이다. 그러면 원자재 시장에서 이 재료들은 얼마나 하는가? 로켓 재료비는 기존 로켓 가격의 2% 정도밖에 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로켓이 비싸다는 전제 위에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남들을 그저 흉내내는 사람이 아닌 일론 머스크는 그 전제를 한 번 더 파고든 것이죠. 로켓의 원재료는 무엇인가? 그 원재료가 각각 얼마에 거래되는지 확인을 하고 이 원재료의 가격을 확인했더니 이건 너무 싼 것입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로켓을 직접 만들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직접 제작하기로 했을 때도 마찬가지의 방식을 따릅니다. 배터리는 무엇으로 만들어지지? 코발트, 니켈, 알루미늄, 탄소섬유 등이다. 그러면 런던 금속거래소에서 이 재료들은 얼마나 하는가? 1kWh당 $80 정도밖에 하지 않는다.
역시 배터리 원재료 값이 얼마 하지도 않는다면 직접 만들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일론 머스크는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들을 요소들로 분해해서 가장 확실한 그리고 모든 논의의 출발이 되는 하나의 전제로부터 시작하려고 노력합니다. 사실 이러한 방법은 아리스토텔레스뿐만 아니라 근대 철학자 데카르트도 사용한 방식이죠.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명제를 철학의 제일 원리로 삼고 철학을 전개한 사람입니다. 이것만큼은 확실하다는 것이죠. 데카르트는 다음과 같이 학문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기도 했는데 이것이 일론 머스크가 사고하는 방식과 유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확실한 것만 받아들일 것, 잘게 쪼개서 탐구할 것,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나아갈 것, 빠진 것이 없는지 확인할 것, 이런 방식인데요. 옆에 이제 모형을 보시면 일론 머스크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일 원리를 사용했고 이것을 로켓 사업이나 자동차 사업, 전기차 사업에 적용을 했고 제작에 필요한 원재료가 싼데 직접 사업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래서 직접 사업을 하면서 원재료를 직접 만들기도 그 이제 부품들을 직접 만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해당하는 어떤 부품을 제공하는 회사들의 이제 가격을 낮출 것을 요구하기도 하면서 이제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업을 진행을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세 번째 이 제일 원리에 관한 것들은 일반인들도 얼마든지 자신의 인생과 일에도 적용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총평을 내리자면은 저는 이제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약간의 이제 선입견이 있었는데요. 감정은 좀 부정적인 것이었죠. 이 사람이 약간 장난으로 사업을 하나 뭔가 진지하지 않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 선의를 갖고 있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선입견을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사실 그렇게 많은 기대를 갖지 않고 이 책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읽으면서 여전히 그를 뭐 존경할 만하다 뭐 그렇게 생각하진 않지만 그에 미치도록 미친 것처럼 일하는 것은 이제 본받을 만하다. 제 자신을 반성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리스크를 테이킹하는 능력. 그거는 제가 따라할 수는 없지만 일반인이 할 수 있는 관점에서는 리스크 테이킹을 해야겠다. 어느 정도 안전장치를 하면서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이 제일 원리에 관한 것 근본적으로 파고들고 기존의 관행에 저항하고 주도적으로 독자적으로 생각하는 것 이것은 반드시 배워야 할 사고방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론 머스크의 그 자서전 월터 아이작슨 이분의 책은 항상 읽을만 하죠. 그래서 굉장히 읽을만 했다.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괜찮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